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건연구원 신은섭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해야겠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핵무력법의 서문에는 북한이 자신의 핵무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법 제정의 목적에 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화한 것은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 결단과 견결한 국권 수호, 국익 사수 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굴복해 핵 폐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못 박기도 했습니다. 100날, 1000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애돌아 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핵무력법 제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핵무력 정책을 법화해 놓음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즉 전 세계가 비핵화되고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미국과 친미 국가들의 대북 적대 정책이 사라질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협상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가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를 철거하라는 주장이 중심이었습니다. 1957년 12월 24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핵탄두 운반용 어네스트 존 미사일과 280mm 포를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한국에 핵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대 900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에는 핵폭탄을 장착한 F-4 팬텀이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의욕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한미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일도 없었습니다. 또 북한은 1985년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했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핵확산 방지 조약 가입국은 기존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었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당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안전보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보장이란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를 철거하며 위협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체결한 북미 제네바 합의에는 이런 북한의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다시 북한에 핵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2003년 1월 10일 핵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였습니다. 핵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였으므로 북한은 자유롭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육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야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자회담에서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주장하는 등 억지를 부렸고 북한에 계속 핵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 선언을 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제도 전복을 노리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평화 공존회로 정책 전환을 할 때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랬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육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육자회담이 재개됐고 육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시험을 단행해 핵보유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요구는 시종일관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1년 반 정도 한반도에는 비핵화 최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핵시험장 폐기와 핵시험 중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비핵화 선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었던 고유한 교수는 TBS 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를 두고 진정성 있는 행동 측면에서 앞으로 북미 대화에 어떤 전도가 비교적 박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핵화 진정성은 대북 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주장에 일정한 설득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선제 조치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조 사항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여기서 주동적인 조치는 비핵화 선제 조치를 의미합니다.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3조에는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5조에는 아래와 같이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동그라미 1.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동그라미 2.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동그라미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 5조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물론 북한 국민도 모두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남북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핵화 분위기가 꽃을 피우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는 합의에 실패했고 비핵화 과정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다거나 비핵화 회담을 중단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회담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도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면서도 우리가 했던 요구사항들이 해결된다면야 상황이 달라지겠죠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얼마든지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음을 밝힌 겁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면 비핵화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없다.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안전보장조차 맞바꿀 흥정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창건 74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비핵화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북한이 기존의 비핵주의 노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다시 고려하게 될 전제 조건으로 전세계 비핵화, 제국주의 소멸, 미국과 친미 국가들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다시 비핵화를 고려할 일은 없는 셈입니다. 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대사변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0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가한 군사적 압박은 전면전을 수십 번 치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척으로도 웬만한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핵항공모함을 3척이나 동시에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을 위협하고 시시때때로 전략폭격기를 북한 코앞까지 비행시키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매년 반복하는 등 미국의 전쟁 위협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와 봉쇄로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항복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각종 결의안과 교탄 성명을 쏟아내면서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북한과 친하다는 중국, 러시아도 한때 북한의 등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한미는 포기하지 않고 북핵 폐기를 주장하며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에는 비핵화 의제가 3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북한도 비핵화 회담에 나섰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으며 육자회담 등 다양한 국제회의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비핵화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한미의 북핵 정책은 총파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경환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근 30년간 계속되어온 북핵 저지 노력은 기어이 실패했다. 다 무의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육자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식의 육자회담도 영원히 끝났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태도도 과거와 다릅니다. 최근 미국이 유엔에서 추진한 대북 결의문이나 성명들은 모두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는 한미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에 더 이상 호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틴 코사초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안보리 의무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면
우선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과 안보리 국가들이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재를 받는 형편에서 러시아에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엔 정신을 어기며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왜 러시아만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을까요? 북한이 핵무력법을 통과시키고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는데도 한미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응징할지 전 세계에 선포하고 즉각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우리는 북한의 적대 의도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추구하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몇 년째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 당국자도 1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되게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한미의 반응을 보면 정말 김이 빠집니다. 이들에게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맥 빠진 소리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는 9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비핵화에서 핵 위기 관리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14일 열린 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남북미가 비핵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되 그 과정이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인 핵위협 감소를 상당 기간 경유하는 긴 호흡과 시간을 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북한 핵무기와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미가 대책을 찾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0년 총력전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책임 규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사건은 하노이 회담입니다. 만약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대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대신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북미가 합의에 실패하는 바람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한미가 주장해온 영변 핵시설 폐기를 수용하는 대신 민간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처지에서는 대북 제재 부분 해제가 안전보장보다 훨씬 부담 없고 쉬운 요구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북한을 겨냥한 전략무기의 접근 금지 등입니다. 이는 모두 미국의 패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반면 대북 제재 부분 해제는 언제든 다른 명분으로 제재를 복귀시킬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추가로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핵시설은 북한이 인정한 적도 없고 그동안 비핵화 회담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실체불명의 시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사찰해서 핵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 방식을 따지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추정만으로 북한이 자기들 시설을 공개한다는 것은 주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목한 시설을 모두 확인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미국이 추가 핵시설이 또 있다고 주장하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는 북한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하라는 합의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영변 핵시설 폐기조차 따내지 못한 셈입니다. 만약 추가 핵시설이 있다는 미국의 첩보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당장 하노이 회담에서 처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핵시설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이라도 폐기하는 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줄기차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당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80%나 줄어들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의 핵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영변이 북한 내 핵무기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9년 5월 22일 VOA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핵시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에게는 어떤 세부 정보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이를 건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다른 핵시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힐 전 차관보의 말처럼 첩보와 정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첩보를 교차 검증하여 사실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정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흘린 역정보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북한의 역정보에 속아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겁니다. 북한이 역정보를 흘려서 자기 제안을 무산시킨 거라면 이유가 뭘까요? 당시 북한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2017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북한에 남은 과제는 중국, 러시아마저도 반대하는 불리한 국제적 환경과 구도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고 세계 여론도 북한의 핵개발에 우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을 거치며 북한은 자기가 필요해야 하는 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여론이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미국이 억지를 부려서 무산됐다는 쪽으로 정리된 겁니다. 중러도 더 이상 미국의 억지 요구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이나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데 모두 반대해버렸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했을 때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1야당인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 위원장은 핵무력법 채택을 지지하는 축전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의 정치적 주도권이 북한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앞서 30년 총력전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니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노이 회담에서 결정적 오판을 부른 책임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훈을 찾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북한에 농락당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비핵화를 다시 추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북한이 내건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는 제재 일부 해제가 전제 조건이었지만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전 세계 비핵화, 제국주의 소멸, 미국과 친미국가의 대북적대 정책 폐기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일단 강하게 주장은 했지만 협상을 통해 적당한 선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북한은 한번 내세운 자기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틀 전인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마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한 그대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국민을 향해 시정연설에서 공약한 것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북한의 발표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7일 VOA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전략적 제안이라고 해석했는데 북한의 주장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핵 군축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은 미소 양국이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의 수를 일정 비율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는 각각 1만 563개, 1만 271개에서 5,916개, 3,897개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핵 군축을 하면 서로 뭘 얼마나 줄이자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겁니다. 남은 현실적인 대책은 미국의 일각에서 나오는 말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핵 확산을 막고 미국의 핵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한미가 진행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면 전략무기로 북한을 위협해서 북한이 한미의 핵 위협을 못하도록 제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노컷뉴스 김영준 기자는 18일자 자신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 당국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천명했지만 과연 북핵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네, 이게 바로 김영준 기자의 주장인데요. 이 기사에는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으며 지킨다면 남북과 북미 간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공약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한 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한미는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선제 타격이니 버르장머리니 하는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았지만 정작 별다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한미연합훈련도 엄청난 기동훈련을 한다고 떠들썩했지만 정작 언론에 그럴듯한 사진 한 장 내보내지 않고 이른바 로키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미국은 뭐든 다 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한 발 빼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중국이 포위 사격을 하는 동안 미국은 멀리서 지켜만 봤지 대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확장 억제니 원이 하는 그럴듯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해도 대화 타령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시절은 예전에 끝났고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북핵 위기 관리라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을 와락 끌어안아서 핵무기를 든 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이 통일하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쏠 일이 없습니다. 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손에 든 북한을 끌어안아 통일하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남북이 통일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국에 유리하게 요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70여 년 전 해방 직후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고 되놈 되나온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봅시다. 중러와 미일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주변 강국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던 북한 핵무기가 주변 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무기로 역이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난 9월 20일 머니투데이에 북한이 핵탄두 300개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목표 달성에 성공하면 보유 핵탄두 수가 영국, 프랑스보다 많아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댓글이 핵폭탄 500개 만들고 나서 통일하자, 어디에서도 못 건들 것 같은데? 입니다.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재미교포 정형외과 의사인 오인동 박사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을 한국이 결의의 핵으로 품어 안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